네, 제가 오늘 읽은 책은 이거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일단 프롤로그에서는 근본이 화폐제도에서부터 설명을 시작하는데 근본이 화폐제도가 이제 무너지면서 금없이 화폐를 마구마구 뽑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어때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유리하죠. 갈수록 현금의 가치는 낮아지고 실물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본주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현금의 가치는 계속 낮아진다. 이런 자본주의 법칙을 가장 잘 이용한 것이 바로 보험업입니다. 한국에서 1980년에서 2018년까지 종합 주가 지수가 100에서 2050이 될 동안 보험 업종 지수는 몇이 되었을까요? 무려 16,700이 되었어요. 또한 인플레이션은 국민의 부가 결국 정부의 부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합니다. 자세한 건 책을 확인해 보시고요. 첫 번째 장에서는 왜 사람들은 노예의 길을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진보 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보 집권이 당선되면 공공 지출이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 자산 가격이 상승하죠. 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필연적으로 올라요. 이게 무슨 이론이 아니라 그냥 통계가 증명을 해요. 역사가 증명을 하죠. 두 번째 장에 들어가서는 제조업 중심 도시가 침체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 세계화가 적용되는 분야가 있고 적용이 안 되는 분야가 있는데 전통 제조업 중심의 도시는 세계화가 적용이 돼요. 국제 분업이 일어나고 싼 곳으로 공장이 이전됩니다. 우리나라의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계속 망할 거예요. 쇠퇴의 길을 걸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세계화가 적용이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뭐? 혁신산업이죠. 혁신산업은 뭉침의 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뭉침의 힘이 있어서 유능한 인재를 중심으로 뭉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지방도시 활성화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그건 그냥 건설업자만 배불리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기업을 찾아 이동한다는 건 이제 낡은 생각이에요. 인재를 찾아 혁신 기업이 이동한다. 그래서 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선 기업이 아니라 인재를 끌어와야 한다. 라고 리차드 플로리다가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고요.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수도권을 억제하는 정책도 함께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글로벌 경제가 되면서 각 나라의 도시끼리의 경쟁이 시작되었어요. 서울이 뭐 부산, 광주 여기랑 경쟁하면서 서울을 좀 눌러줘야 한다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서울이 홍콩, 뉴욕이랑 경쟁을 하면서 더 성공할 수 있게 밀어줘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제조업 공장은 다 해외로 나갈 거고 결국 서울에만 본사와 연구소가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정부가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왜겠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죠. 그럼 대중이 어때요? 질투를 해요. 질투하는 대중이 표를 안 주니까 집권층은 재개발을 계속 미루게 됩니다. 엉뚱하게 경기도에 물량 폭탄내고 신도시 계속 만들죠. 하지만 결국은 미룰 수가 없어서 허가를 해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주택자는 왜 공공의 적인가? 공공의 적이 아닌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다주택자를 욕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다주택자는 여러분 어때요? 집을 여러 채를 구매할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돈이 똑같이 있는데 무슨 감탈을 한 게 아니라 집을 여러 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사람인데 걔네가 다주택 보유를 못하게 하면 집을 여러 개를 살 수 없게 하면 건설업체가 집을 안 만들죠. 못하러 새 집을 만들어요. 이윤이 적어지는데. 그럼 총주택 수가 줄고 주택 매물과 전세 물량이 급감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전세가랑 집값이 폭등하죠. 아, 집 이미 많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집은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늙어요. 여러분 막 30년대 집 살고 싶지 않잖아요. 신축 집은 계속 적어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물량이 더 새로운 집이 계속 지어지지 않으면 살만한 집에 대한 가격, 수요는 폭등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도 경제 원리에 무지한 투표자의 표를 얻기 위한 것일 뿐, 뭐 집값 억제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3장으로 가면 이제 수익률 3장으로 가면 3장 제목이 뭐였죠? 반드시 이기는 주식 투자법. 주식 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몇 개 짚을 부분만 설명을 해볼게요. 수익률과 변동폭을 최소화하는 분산 투자법. 자, 개별 주식은 하락할 수 있어도 한 종목은 분명 화폐 가치보다 상승하죠. 그러니까 종목을 정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투자해야 해요. 분산 투자라고 했을 때 아무거나 랜덤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산다는 게 분산 투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종목을 정한 후에 거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라는 거죠. 그래야 그 종목에서 몇 개는 떨어져도 전체적으로는 상승을 하게 되니까요. 주식의 평균 상승률을 생각해보면 현금보다는 높잖아요. 그렇죠? 이때 중요한 것은 상관관계가 반대거나 따로 움직이는 것으로 구성해야 수익률의 변동폭이 낮겠죠. 상관관계가 똑같은 것으로만 몰빵을 하면, 채워 넣으면, 그거는 분산 투자의 의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중에 차트 분석에 대한 책이 많은데요. 저도 사실 차트 분석에 대한 책을 샀었어요. 단타. 세력주에게 당하지 말고 세력주를 이용하자. 세력주가 들어오고 치고 빠지고에 대한 차트 분석을 한 책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차트 분석으로는 돈을 못 번다. 모두가 아는 정보로는 돈을 벌 수가 없다. 공부하기 귀찮으면 차라리 인덱스 펀드를 해라. 그렇다면 어떤 정보가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투자를 말해요. 자,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투자, 뭐가 있냐면 인간의 근시안적 본능에 대해서 짚으면서 과거 3년간 투자 수익이 낮은 종목은 향후 3년은 시장 평균을 넘어서 초과 수익을 낼 것이니까 과거 3년의 투자 수익이 낮은 종목을 찾아서 돈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해보면 부동산 양극화의 흐름이 있죠. 부자 동네 아니면 부자 근처 동네라도 투자해야 되는 거죠. 또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해보면 5개 중 1개가 수익률을 끌어올려요. 그러면 그때 그 소수의 상승세 종목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추세가 꺾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한다는 거죠. 오르고 있으면 이거 내려가기 전에 팔아야지 라고 하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잘 자라고 있는 꽃을 꺾은 다음에 잡초에 물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인용을 하고요. 또 손절매. 자,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할 때 어떻게 해요? 자, 팔기 전에는 이런 게 아니다 이러고 계속 갖고 있죠.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합리적인 기대를 버리고 손절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고 블랙스완이라는 투자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요. 블랙스완이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매우 낮은 확률인데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매달 꽝에다가 한 번 당첨하면 대박을 터뜨리는 거. 복권 같은 거죠. 자, 그런 수익률, 그런 방법도 있다. 안 될 것 같은 거. 근데 한 번이라도 되면 대박인 거. 그것을 노리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좌파를 전반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중간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3장에서 좌파 지식인 시장 경제 쥐뿔도 모르면서 실제로 경험해본 적도 없으면서 말과 글로만 먹고 살면서 대중을 선동해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려 한다. 왜?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비판과 선동만이 그들의 존재 가치와 영향력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라는 표현을 해요. 그렇죠. 여기까지 언급을 할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1인 1표의 정치제도를 비판하는 말을 해요. 자본주의 시스템의 주인공인 소수의 기업가를 움츠러들게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팁을 주는데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투자해라. 인간 본성을 거스르고 인간의 맹점을 찾아서 투자하던지 혹은 인간의 변하지 않는 본성을 이해하고 투자하던지 예를 들면 죄악 종목, 카지노 같은 거 있죠. 혹은 과시욕, 자녀 사냥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마무리는 이제 미중 전쟁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끝내는데요. 일단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페트로 달러 체제, 석유 달러 체제에 구멍을 낸다. 중국이 이제 위안화로 석유를 거래하는 시장을 만들고 있고요. 또 미국이 해상 포위망을 뚫으려고 해요. 물라카 해협으로 석유를 거래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봉사하려고 하니까 1대1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리카 해협 안 통하고 석유 수송로 확보하려고 말레이시아 종단철도 깔려고 하고 있고요. 이때 파키스탄 일대로 때문에 허덕여서 IMF 신청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IMF가 부재 못해주게 압력을 넣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국몽, 중국 제조 2025 10개의 첨단 분야에서 1등 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트럼프가 그 10개 분야 제품에 관세 25% 때려버렸죠. 근데 중국이 이렇게 클 때까지 뭐 했어요? 일본이 클 때는 바로 플라자 합의 때려가지고 이제 안녕 20년 빠이 시켰는데 왜 중국은 이렇게 클 때까지 뭐 했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국이 자유시장 경제 편입되면 자연히 자유시장 경제로 변할 거라고 미국은 쉽게 낙관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제 미국이 당황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뭐가 있냐? 첫 번째, 군사적 압박. 미국이 그냥 군사적 능력은 세계 1위죠. 넘사로 세계 1위니까 군비 지출, 중국이 군비 지출을 많이 하게 하려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중국과 군격을 맞댄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대만, 몽고 모두 친미 라인이고요. 두 번째, 기술 전쟁. 중국의 첨단 기업이 미국에서 자본 조달 못하도록 뉴욕 증시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의 알리바바는 눈치를 챘는지 뉴욕 증시에서 홍콩을 옮기려고 한답니다. 무역 전쟁, 지정학적 전쟁 등등의 방법으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요. 미국이 중국에게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지적재산권 보호. 두 번째, 국가가 기업해주는 보조금 폐지. 근데 이거는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진핑의 주요 지지 세력이 국영기업이고 이 국영기업이 사회주의를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절대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을 끊지 않을 것이죠. 또 세 번째, 중국 시장 개방해라. 니네 돈만 벌고 우리가 돈은 못 벌게 하잖아. 중국은 뭐 페이스북도 안 써. 그 유명한 기업들 다 안 쓰죠. 자기들 거 자체적으로 쓰니까. 개방해라. 네 번째, 금융시장도 개방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누가 이길까? 다들 미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 글쓴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가장 큰 이유. 식량과 에너지 자급자족이 미국은 되고 중국은 안 돼서. 두 번째, 일당 독재 체제는 필연적으로 부정부패하기 때문에. 세 번째, 이건 이유라고 한다기보단 어떤 이제 상황인데요. 중국인조차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되겠니?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부의 인문학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벼운 교양서의 내용이고요. 지은이 소개를 안 했네요. 브라운스톤 우석이라고 해요. 브라운스톤 우석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유명한 사람이라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읽을만한 책입니다. 추천해드릴게요.